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정자 지음, 기파랑에서 출판한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매일의 삶을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음에도 경제에 대해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나서야 새삼 공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경제도 나빠진 후에야 이거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를 공부할 때라며 어려울 것 같지만 쉽고 재밌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입니다. 이 제목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압축적으로 말해주면서도 빵집이라는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 때문에 제목으로 선택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문학 감성으로 배워보는 자본주의 경제학.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유란 생명이고 재산이다. 사람들은 막연히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철학적 근거는 자유주의다. 그럼 도대체 자유란 무엇일까? 홉스는 자유를 욕망과 연결지어 해석했다. 자유라는 건 욕망의 운동에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태다.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또는 멋진 옷을 보고 사고 싶을 때, 나에게 그 음식이나 옷을 살 돈이 없다면 그 상태는 나의 욕망의 운동을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그때 나는 부자유하고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러고 보면 자유는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단, 즉 사유재산이 없으면 그에게는 자유도 없다. 자유와 재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자유의 실현과 재산의 형성은 우선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 자유고 재산이고 아예 무의미하다. 따라서 생명과 재산과 자유, 이 세 가지는 마치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세 개의 곡선 화살표처럼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로크가 말한 자유주의의 3대 요소다. 일찍이 로크는 생명, 재산, 자유, 이 세 가지가 자유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는 이 세 가지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생명은 재산과 자유 없이는 존속할 수 없으며 한편 재산은 생명과 자유 없이는 취득이 불가능하고 또한 자유는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의 세 가지는 한 가지로 묶어서 말해도 좋을 것이다. 생명과 재산을 자유에 포함시켜도 좋고 생명과 자유를 사유재산에 포함시켜도 좋으며 재산과 자유를 생명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상업예찬, 시장.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시장이 얼마나 인류의 원초적인 삶의 형태인지를 잘 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당장 끼니 걱정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들고 시장에 나갔다. 오빠는 신문을 팔고 언니는 소쿠리에 꽈배기 몇 개 얹고서. 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의 강제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인류의 발명품이다. 시장 경제가 인간의 본성임을 처음으로 말한 건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다. 시장은 어느 누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다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교환 성향에서 발생했다고 그는 말했다. 상업 정신은 사람들에게 근면한 습관,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절제심을 키워주기도 한다. 동네 길에서 가장 반갑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세탁소 주인이나 과일가게 아저씨다. 아파트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삭막해진 현대 도시 생활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선하고 순수한 관계가 상업적인 관계다. 시장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자유무역으로 국가 간의 시장이 생겨났고 그 덕에 나라들 사이의 평화는 더 증진되었다.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중국해 문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 교역 관계마저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처럼 두 정상이 겉으로나마 서로 화기애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시장 거래는 번영하는 근대 국가를 만들어냈고 동시에 국가 간의 평화 정착을 도와주었다. 시장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교환 성향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의 교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거래 참여자 쌍방이 모두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다시 말해 교환이 거래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시장에서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자발적인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 제도는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저 유명한 인용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술도가,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얻을 이익을 말해줄 뿐이다. 분업이란 무엇인가? 시장은 무엇을 교환하는가? 분업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교환한다. 분업이 무엇인데? 분업이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을 생산한다는 의미다.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빵만 만들고 옷감을 잘 짜는 사람은 옷감만 만든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도 남으므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물건과 서로 교환한다. 그렇게 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다.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교환하려는 성향이 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 추구라는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시장이다. 이런 체제가 바로 시장 경제다. 시장은 분업으로 생산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 공간 내지 제도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는 곧 분업의 경제다. 분업은 자급자족과 반대말이다. 먼 옛날에 우리는 손수 농사지어 밥을 짓고 손수 길쌈에 옷을 지어 입었다. 먹는 것, 입을 것을 모두 자기 집에서 만들어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경제에선 시장도 분업도 없다. 우선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내다 팔 시장이 없으므로 분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시장이 생기면 그때 서서히 분업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집에서 만들던 것을 하나둘씩 시장에 나가 사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집에서 만든 것을 들고 나와서 판다. 이것이 교환이다. 시장은 교환의 장소다. 시장은 분업의 장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갖고 나온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제품과 바꾸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교환은 자연스럽게 분업으로 이어진다. 시장이 발달할수록 분업은 촉진된다. 예컨대 내가 집에서 만든 빵은 우리 집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때 남은 빵은 나의 노동 생산물 중 내가 소비하고 남은, 다시 말해 나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물이다. 그런데 같은 동네의 어떤 집의 부인은 털실로 따뜻한 털장갑을 여러 켤레 짜서 자기 식구들에게 한 켤레씩 주고 여분이 몇 켤레 남았다. 이때 남은 털장갑은 그녀의 노동 생산물 중 자기 집에서 소비하고 남은, 즉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물이다. 우리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빵은 그 집에서 필요하고 그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털장갑은 우리 집에서 필요하다. 나의 노동 생산물 중 잉여분을 이웃 부인의 노동 생산물 중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즉 장갑과 교환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연결해 줄 장소가 없다. 이럴 때는 전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굳이 우리 식구가 먹고도 남는 떡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집 부인도 자기 식구들이 낄 장갑 이상의 여유분을 짤 필요가 없다. 애덤 스미스 식으로 말하자면 시장이 매우 작을 때는 한 가지 작업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유인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자신의 소비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발달할수록 분업이 촉진된다. 분업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환하려는 성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업의 정도는 언제나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이 작을 때는 한 가지 작업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유인이 별로 없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 집에서 김장을 했다. 11월이 되면 김장 비용이 신문의 메인 뉴스였다. 그러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요즘 집에서 김장을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 되었다. 1970년대만 해도 추석 명절이면 집집마다 송편을 빚었다. 동네마다 떡방앗간이 있었다. 명절이 되면 대야와 광주리에 쌀을 잔뜩 담아와 땅바닥에 놓고 차례를 기다리는 주부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방앗간에서 빻은 쌀가루를 찌고 주물러 집에서 직접 떡을 만드는 일은 모든 집의 주부들이 치르는 중요한 추석맞이 일과였다. 지금처럼 전문 떡집에서 완성된 떡을 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때 이미 방앗간들이 미세하게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1976년 추석 전날 한 신문은 어느 오래된 방앗간 주인의 하소연을 이렇게 전했다. 지난해만 해도 추석 3, 4일 전부터 떡살을 빻으러 온 손님들이 줄을 이었는데 올해는 손님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떡살의 양도 고작 한두 돼 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이유에서 방앗간을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일까? 떡 시장이 차츰 커져가고 있었다는 얘기다. 시장은 우리의 주식인 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밥을 집에서 하지 않고 제품으로 사다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다. 지금 우리는 대기업 제품인 햇반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분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분업에는 하나의 생산 공정을 잘게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작업만 한다는 의미도 있다. 스미스는 분업을 하면 노동의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핀 공장에서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도 만들지 못하지만 공정별 분업이 이루어진 공장에선 노동자 한 사람당 4,8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유명한 예를 들었다. 분업의 결과 노동 생산성이 240배 증가한 것이다. 분업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각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하나의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옮길 때 잃게 되는 시간이 절약되며 노동을 쉽게 만드는 기계의 발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기술 진보는 분업의 결과이며 이는 작업장에서 멀리 떨어져 연구에만 전념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분업을 부의 원천으로 보았다. 통치를 잘하는 사회에서 최하층의 국민까지 전반적으로 생활이 풍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분업 덕택에 각종 생산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분업은 교환을 전제로 하며 분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환이다. 분업은 교환하려는 인간 고유의 성향으로부터 나온다. 이 본능은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향이다. 애덤 스미스는 이 성향이 인간의 본능이라기보다는 이성과 언어의 속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다고 했다. 시장 경제는 최선의 경제 질서.
분업은 교환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교환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자유시장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분업과 표리를 이룬다. 스미스에 따르면 시장은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개인 간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기구다. 그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그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신은 자연계의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자연 법칙을 만든 것 같이 인간 사회에도 모든 인간들의 경제 생활이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하는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 교환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교환 성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시장은 어느 누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저절로 생긴 자연스러운 질서다. 이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교환 성향이라는 인간의 본성과 부합되기도 하지만 교환의 이익을 참여자 모두가 얻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분업과 교환은 바로 이러한 인성과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시장 경제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한다. 시장 경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이 만들어냈으며 이런 인간 본성의 근거에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기능이 뛰어난 경제 질서다. 이 때문에 시장 경제는 최선의 경제 체제다. 자본주의를 준비한 시대. 상업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 제도화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 경제를 말한다. 시장 경제란 대부분의 생산물이 상품으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제다. 사유재산과 계급 분화가 수반되지 않는 시장 경제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본주의는 15세기 장원제도의 몰락과 함께 나타났다. 이때 초기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라고 한다. 장원이란 유럽 봉건제도의 한 형태로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자급자족 경제 단위다. 영주의 지배를 받는 작은 단위의 마을인데 이곳에서 영주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 영주의 성은 보통 장원의 한가운데 있어서 장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장원에서 교회는 아주 중요해서 중세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었다. 장원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농노들은 고대 노예와 마찬가지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 농노들에게는 보통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 동안 영주를 위해 일하는 부역 의무가 부과되었고 영주 소유의 삼림을 벌채하고 목초를 베고 도로 공사를 하는 등의 임시 부역이 과해졌다. 세금을 내거나 생산물을 공납해야 한다는 강제도 있었다. 당연히 영주의 재판권에 복종할 것을 강요받았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 등 일거수일투족에 영주의 간섭과 허가를 받아야 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무거운 차지 상속세를 지불해야 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몰수당했다. 재해와 기근이 속출했고 끊임없이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 풍작이 들었을 때조차 농노들은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농노들의 생활은 언제나 비참하여 중세 말에는 농민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14세기 말에 대규모 농민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14세기 중엽, 독일에선 16세기에 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부역이 1년에 며칠로 줄어들다가 아예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도시를 중심으로 화폐 경제가 발달하자 영주들도 화폐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점차 물건으로 내는 물납보다 돈으로 내는 금납을 선호하게 되었다. 영주 직영지들은 점차 타경지로 바뀌고 타경지는 다시 자유소작 제도로 바뀌면서 장원 경제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상업 자본주의의 정착에는 선대제와 인클로저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 선대제는 상인이 기술자에게 먼저 원료 대금을 지불해 상품을 제조하게 한 후 나중에 그 생산물을 다 가져가 판매하는 형태의 제조 및 유통 시스템이다. 중세 장인은 자신의 작업장과 연장을 소유하고 도제를 고용하고 원료를 구입해 상품을 생산한 후 판매까지 하는 독립적인 소규모 기업인이었다. 그러나 차츰 생산은 장인들이 담당하지만 원료의 제공과 판매는 상인이 담당하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선대제다. 과거에 수공업자인 장인이 생산과 유통까지 전담하던 시스템이 16세기에 들어와 대부분 선대제로 대체되었다. 대금을 지배하는 상업 자본가가 생산 과정을 상당 부분 지배한다고는 해도 아직 노동자가 작업장과 연장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노동과 자본의 명확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선대제는 12세기 후반 직물공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무역의 비중이 높고 방적, 방직, 염색 등 내부의 전문 공정이 이미 분화되어 있어 선대제 적용이 쉬웠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앞서 시골과 도시를 잇는 상인 네트워크가 있었고 수송수단도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체계였다. 15에서 16세기에 이르러 선대제는 거의 모든 수출 산업으로 확산됐다. 간의 수공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 생산물을 도시의 공장제 수공업 체계인 매뉴팩처가 받아서 최종 제품을 마무리 생산했다. 인클로저는 과거에 공동 경작지로 사용되던 개방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경계 표시를 해서 개인의 사경지로 전환시키는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작하거나 목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던 빈터에 한 개인이 울타리를 쳐 사적 경작지로 만드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13세기부터 영국에 나타나기 시작해 15세기 말과 16세기에 널리 진행됐고 그 후 18세기 후반에 또 한 번 큰 규모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세 장원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 많은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고
상업화한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이제 상업이 이윤 창출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상인이 경제 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까지 장인이 소유하던 작업장과 연장을 상업 자본가가 소유하고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차츰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다. 이때부터 노동과 자본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상업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주로 이윤 창출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이 형태가 산업 자본주의다. 즉, 제조업을 하는 자본가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산업혁명에 의해 상업 자본주의는 산업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이란 기계 동력을 이용하는 공장제 생산 방식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간 과정을 말한다. 기계 동력의 이용과 공장제 생산 방식이 결합되어 공업의 생산력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에만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인류 사회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모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돼 도시는 팽창했고, 철도와 대형 선박이 등장했고, 봉건 신분 제도가 붕괴했으며, 임금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보편적 빈곤이 완화되었고 그 대가로 환경은 파괴되었으며 여성의 권리가 신장됐고 민주제도가 정착했다. 교육의 확대와 레저, 스포츠의 발달도 모두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공업 발전 덕분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한마디로 근대가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처음 일어났다. 영국은 20세기 초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제1의 공업국가였다. 산업혁명이란 말을 영국에서 처음 보급한 토인비는 산업혁명의 시기를 1760년에서 1820년으로 잡았다. 물론 영국이 독자적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영국 산업혁명에서도 외국과의 경제 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흔히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자생적 혹은 내재적 발전이라고 하여 영국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해외와의 교류를 경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외국과의 문물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건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17세기 말에 이미 영국은 해외 무역이 발달해 1인당 해외 무역액이 네덜란드 다음이었다. 또한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한 영농기술, 조선기술, 금융기술은 영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비단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선 중세부터 무역과 자본과 기술의 국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도 외국과의 경제 교류 없이 발전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전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어느 시대, 어느 경제의 발전에서도
외국과의 문물 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외국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나 현재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서 보아도 일반적으로 타당한 명제라고 하겠다. 산업혁명으로 기계 동력을 이용한 공장이 일반적인 생산 형태로 보급되면서 근대적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임금 노동자와 자본가로의 계급 분화가 완성됐다. 공업을 자본 축적의 중심 산업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가 확립된 것이다. 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도 발달했다. 왕정 복고 이후 런던에 부유한 금세공인들 다수가 은행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예금 증서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신용 있는 기업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1694년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설립되어 은행권의 발행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은행들은 예금 업무와 어음 할인을 통한 대출 업무를 계속했다. 18세기 후반에는 지방은행의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8세기에는 교통망도 크게 발전했다. 민간 기업이 시공한 유료 고속도로들이 널리 건설되었고 운하도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해 1750년에서 1820년 사이에 3,000마일로 확장되었다. 요컨대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은 상당히 발달한 시장 경제 사회였다. 이 시대의 주역이었던 중소상공업자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였다.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는 바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문제인 빈부격차, 계급 간의 갈등, 독과점, 주기적인 불황 등은 아직 심각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이기심. 스미스는 이기심이 인간의 긍정적인 본성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적했다. 우선 모든 생명체는 자신과 종족의 보존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개인적 욕구이기도 하고 자연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기심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대상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정 내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심도 이기심의 한 유형인데 이런 욕구 또한 개인의 덕과 사회적 이익의 원천이다. 스미스는 명예스럽고 고귀한 행위를 하고자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존경과 인정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원하는 것을 결코 허망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 라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쩌면 물질적 안락함이나 즐거움보다는 허영이다. 허영이란 우리 자신이 항상 남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같은 말을 했는데 이는 헤겔의 인정투쟁을 연상시킨다. 그는 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찬양하거나 거의 숭배하면서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건 우리의 도덕 감정을 훼손시키는
가장 크고도 가장 보편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가난을 숨기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슬픔보다 우리의 기쁨에 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의 고통이 대중 앞에 공개되고 우리의 상황이 대중의 눈앞에 노출되어도 아무도 우리 고통의 절반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감지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면서 실로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가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말함으로써 부의 추구가 인정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개인의 차원에선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즉, 명성을 얻기 위해 부와 권세를 쫓아다니는 인간의 허망한 노력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부지불식간에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 조화에 대한 그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인류의 근면성을 촉발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기만, 즉 헛된 부와 권세를 쫓도록 하는 것이다. 인류로 하여금 처음에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도시와 공동체를 세우고 인류 생활을 윤택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모든 과학과 예술을 발명하고 개선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다. 시장의 신호등 기능. 정보의 획득 면에선 시장 상인이 정부보다 더 우월하다. 모든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정보를 얼만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가이다. 그런데 투자와 생산의 결정, 상품 거래, 직업 선택 등 모든 경제 관련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정부보다 당사자가 훨씬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있다. 시장은 또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조정 기능이 있다. 개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이 서로 충돌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갈등만 존재하고 조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익 추구를 전체 선으로 융화시키는 조절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장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 각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해 물건을 만든 다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교환한다. 시장에서 각자의 사익 추구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 경제는 사익이 공익으로 전환된다거나 시장 기구가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을 뿐이다. 시장은 공공의 이익도 증진시킨다. 물론 한 개인은 자신의 상업적 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행위가 최대한 가치를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오직 자신의 이득을 의도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표를 증진시키게 된다. 그런데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의도했을 경우에 비해 사회에 적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오히려 공공복지를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본다. 시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신호등 기능이다. 시장은 우선 각 개인의 사익 추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빵 장수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어 파는데 그 결과 이웃들은 필요한 만큼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기구의 사익 조정 기능이다. 그러나 시장은 기업의 투자나 생산,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도 있다. 이것이 신호등 기능이다. 어떤 상품의 판매량이 계속 늘면 생산자는 생산과 투자를 늘릴 것이고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쌓이면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포기할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정보를 보고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공급이 부족해 수익률이 높은 사업은 투자를 끌어들여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반대로 공급 과잉인 산업은 수익률이 낮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투자 유입이 저지될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량, 가격, 수익률의 변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과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신호등과 같다. 이러한 신호등 덕분에 자본주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상품들이 필요한 만큼 생산되어 소비될 수 있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시장은 집권자와 관리들의 부패와 이권 추구를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즉,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의 실패를 줄여준다. 정부 관리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므로 공익이 자기의 사익과 상반될 때에는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 왕과 정부의 탐욕이 불량 화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가 법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며 정부의 낭비가 국가 경제 쇠망의 원인이 되는 것 등이 모두 정부의 실패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 맡길 때 이런 실패는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이기심 덕분이다 였습니다. 시장은 개인의 교환 성향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났고 시장 경제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순기능을 담당합니다. 시장이 활발히 돌아갈 때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살아보려는 욕심과 이기심이 인간의 근면성을 키우고 모든 생활을 더 윤택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인류애가 아니라 이기심 덕분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사적 이기심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과 사회의 부를 일구는 자본주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정의롭고 깨끗한 정신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